안녕하세요. 속박사의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방송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법하고 주의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이제 먼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직거래를 했을 때 위주로 해서 이제 주의할 점하고 이제 확인할 거, 챙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 사이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뭐 TV 광고에서 많이 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이제 중개업소하고 이제 연관돼 가지고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거래도 뭐 많이 하겠지만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때를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예.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계약서를 쓰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할 때 이거를 그렇게 유심히 확인하던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설명을 다 드리기는 하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뭐 이런 건 어떤 거고 다 설명을 드리는데 뭐가 바쁘셔서 뭐들 그렇게 바쁘신 건지 몰라도 아무튼 그냥 건성건성으로 알았어요 뭐 그냥 이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런 분은 정말 몇 번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분 만나면 막 귀찮기보다는 반가워. 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있구나. 손님 중에. 그래서 오히려 반가웠을 때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일단 타이틀을 띄워 놓을게요. 오늘의 주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란 무엇인가, 무엇을 기재를 하는가, 그리고 기재를 한 거를 어떤 거를 주의해서 보고 확인해야 되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중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제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제 중개업소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돼요. 되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중개 사고 판례가 요즘 최근 몇 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집중된 판례가 이제 뒤에도 아주 비중 있게 제가 설명드리고 하겠지만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란 기재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재가 좀 굉장히 까다롭긴 하거든요. 까다롭긴 한데, 하여튼 여기에 기재를 이제 소홀히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소송 걸려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패소해서 돈 물어준 판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그래서라기보다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중개업자도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확인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사실 쓰고 있어요.
중개업소에서도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게 뭐 이렇게 큰 뭐 그거는 아니지 않나 했는데 몇 년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또 그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동산 신문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 들이 보는 신문 거기에도 이제 자세하게 쓰는 법에 대해서 그 기사로 내준 적이 있었어요. 한 2012년인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요.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써주는 데는 아마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게 뭐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막 바쁜데 계약서 쓰고 막 정신없는 가운데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해서 쓰는 게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제가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실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인데 두 장으로 돼 있어요. 두 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 이게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확인해서 써야 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란 것의 의의와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 이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이 마르다. 말듣개물 끄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란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법정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 전에 그냥 계약서만 딸랑 써주던 시절에는 사실 부동산 거래 계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체계도 안 잡히고 진짜 뭐 거의 뭐 반사자 아니 뭐 사자에 가까운 막 그런 공인중개사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도 거의 반투기꾼화 돼가지고 다운 계약서는 뭐 기본으로 작성하고 뭐 별별 진짜 기법들을 다 그냥 스킬들이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이제 바로 잡고자 이제 여러 제도들을 보완을 하고 마련을 하고 법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추가가 됐었죠. 먼저 시간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릴 적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다라고 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서식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미교부, 그러니까 작성을 안 해줬거나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양식 이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쓰기 편한 양식을 쓰는 데가 아주 간혹 있어요. 이런 거 다 위법 행위로 이게 행정 처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 확인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미교부한다 했는데 이런 데가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데도 있어요.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 그리고 자기 맛대로 양식 만들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미교부 하는 데는 그 매매 계약은 만들어줘요. 써줘요. 근데 전월세 임대차는 안 써주더라고. 그건 뭐 그냥 그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분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공동중개 한번 했다가 그거 보고 한마디 했더니만 그분이 좀 연세도 많고 그 경험도 많거든요. 니 따위가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거기랑 거래 안 했어. 끊어버렸어요. 그 물건 좋은 거 나와도 거기랑 연락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확인 설명서는 제가 대신 써줬어요. 네. 기묘한 일이죠. 그런 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에 근거되어 있는 게 법정 서식인데 그 20-1, 20-2, 20-3, 20-4 해갖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서 1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보통 주택의 매매, 임대차는 이 주거용 건축물에 확인 설명서를 써주게 돼 있고요. 이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 공장 이런 데죠. 그러니까 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상가 건물, 흔히 말하는 이제 상가주택이란 건데 상가주택에 주택 부분을 했는데 이거를 주거용 건축물로 써줘야 되나 비주거용 건축물로 써줘야 되나 실제 용도에 맞는 걸로 써주면 돼요. 이건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참 일반인들은 뭐 굳이 몰라도 될 사항이네요. 그리고 3양식은 이제 토지 거래에 대한 이제 확인 설명서. 그리고 이제 4번은 임목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만까지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아마 이런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중에도 이 재단을 중개를 하신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옛날에 지금 대통령 아버지 시절에 생겨난 건데요. 그러니까 회사나 공장에 돈은 필요하고 담보는 없고 그래서 그 올드 각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은 너희들의 회사에 있는 재산을 재단화해서 그걸 담보화 시켜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은 다 아실 건데요. 그 책에 나오니까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는 그래서 이런 재산들도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알아봐야 일생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공인중개사들도 이거 뭐 몰라도 되는 공인중개사가 99.99%는 될걸요. 이게 지금 이게 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뭐 40년 전에 뭐 40년도 훨씬 전에 뭐 만들어진 뭐 그런 것들이라서 아직 남아있는 게 있긴 있을 텐데 이게 실제로 뭐가 되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처럼 하나하나 쓰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자를 너무 작게 하니까 잘 안 보이던데.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고요.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 20호서식이 있죠. 20호서식에 1, 2, 3, 4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1번 양식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거를 할 때, 그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임대차 매매를 하실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해드리고, 상가나 이런 거는 토지는 제가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상가까지는 제가 그 할 거예요. 추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 교환, 임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해당되는 곳에 쐐기표를 합니다. 돼 있죠. 오늘 뭐 하나 할게요. 그냥 가상으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은 단독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를 하고, 아파트나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연립주택 그런 공동주택엔 여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나 교환은 여기에 체크하고, 임대는 여기에 체크하고, 그러니까 두 군데에 체크해야 돼요. 오늘 뭐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자, 단독주택의 쐐기표. 이거는 이 양식은 참 그걸 설명 안 드렸네. 이 양식은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갖고, 요것도 이제 약간 호칭만 조금 바뀌었는데, 먼저 시간에는 호칭이 바뀌기 전에 걸로 제가 해서, 이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여기 보면 뭐,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안 하고 중개업자라고 했어요. 중개업자라고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하게끔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개수수료라고 했었는데, 전에는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중개보수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작년까지는 이제 임차 임대인, 매도 매수인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했는데, 그게 그냥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나온 법정 양식을 받아서 제가 아래 한글 파일로 100%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오늘 이해를 할 거니까요. 단독주택에 하고, 임대차로, 그러니까 임대차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두 군데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자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그 매매를 할 경우든 임대차를 할 경우든 기본적으로 확인을 중개업자가, 이제 입이 붙어 갖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입이 말이 입에 안 붙어 갖고 계속 중개업자라고 하네. 그냥 중개업자라고 할게요. 중개업자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등기권리증 확인해야 돼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왜? 간혹 미조신분증을 들고 와서 집주인이냐 행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 신분증을 그
위변조 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하지만은 이중으로 확인하는 거죠. 매사 안전한 게 좋으니까. 등기사항증명서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그런 거 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대장, 단독주택이니까 토지대장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근데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따로 없으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굳이 그걸 따로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지적도나 임야도는 이제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이거 떼어서 확인해야 되고요. 임야도도 마찬가지. 임야는 말 그대로 임야 산을 살 때, 이것도 토지죠. 살 때 이제 산 그거 그림이 있거든요. 임야도 등고선 그려 있는 거. 그거 다 반드시 떼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반드시 떼서 확인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 주택에서는 이 5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매가 됐던 임대차가 됐던. 근데 대부분은 그 등기사항 증명서만 떼고 이제 써주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문제 생기면 중개사고죠. 이걸 근거로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사항, 그러니까 그 밖의 자료가 있는데, 그 밖의 자료는 이제 다른 이제 확인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러세요 하고 한번 떼주면 되죠.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또는 신분증도 해당되죠. 신분증도 기타 그 밖의 자료에 확인하게 되고, 또는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시군구청장에 이제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 그건 뭐 나중에 저기에서 적어도 되기는 하는데, 또 외국인일 경우에는 뭐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자, 그렇게 좀 줄이자. 자,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이란 게 있는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이건 뭐냐면은 그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에게 그 이 물건에 대한 관련 자료나 무슨 현황 자료 이런 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의뢰인은 그거를 성실하게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뭐 법적인 구속력은 꽝이죠. 민법에 규정된 거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임차인이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임차인이 여럿 있을 경우, 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뭐 상가 주택이나 이렇게 임차인이 여럿 있을 경우, 그 임차인 현황 조사서 뭐 또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요구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임대인들이 대부분 그거를 협조를 안 하죠. 제일 잘. 뭐 그거 하면은 괜히 무슨 세금 같은 거 때려 맞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닌데, 일단은 뭐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집주인이나 집 팔려는 분은 중개업소에서 무슨 뭐 좀 서류를 좀 주세요, 임대차 서류를 좀 주세요 그러면은 협조를 해주세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딴 생각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태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제공을 했으면은 무엇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했다. 만약에 뭐 거절을 했다. 그럼 거절했다라는 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뭐 임차인 현황 조사서를 만약에 뭐 임차인 현황 조사서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함. 그리고 임차인은 되게 이런 식으로 적어요. 직접 현장 방문 및 뭐 내외부 상태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습니다. 요구했으나 거절함. 뭐 아니면 제출했으면 제출함. 이렇게 적죠. 이게 이제 첫 단추를 끼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항 이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돼 있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해야 될 거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매매일 경우에인데, 이제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이제 구입한 금액을 적게 돼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럼 이 거래 가격을 기재를 한 이 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아서 신고도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아서 나중에 만약에 뭐 이거를 1억으로 신고를 구입가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걸 팔 때에 1억 2천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 생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음을 알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양도소득세를 흔히들 양도세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양도세의 줄임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은 양도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양도소득세는 지금처럼 1억에 샀는데 1억 2천으로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겼어. 그래서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겼죠. 그 소득, 그 양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딱 의미로만 보면은 양도하면 무조건 생기는 세금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1억에 샀는데 1억에 팔아도 양도세에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의 줄임말은 양도소득세가 아니고요. 양도소득세는 줄임말이 없어요. 양도소득세라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양도소득세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니까
이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설명을 드릴 날이 올지 모르겠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되게. 아,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어 가죠.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중개 확인 설명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죠. 1번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2번이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본 확인사항,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적는 거예요. 소재지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주소 쓰지 마시고 집원 주소로 쓰세요. 예를 들게요. 그냥 서울시 뭘로 할까? 주택이니까 그래. 도봉구로 하자. 도봉구에 무슨 동이 있나? 쌍문동 254에 34 라고 치죠. 있는 주소인지 없는 주소인지 몰라요. 자, 토지에 관한 거니까 면적을 적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필지가 참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각 필지를 전부 적어야 돼요.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뭐 254에 34회 1필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른 필지도 적어야죠. 뭐 254에 35 아니면 뭐 34다 뭐 35 이게 둘 다 적어야 돼요. 뭐 그렇게 아시고, 이건 뭐 공인중개사가 적어줘야 되니까. 이 면적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재된 면적을 적지 마시고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제가 그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거기에 있는 거를 우선하라고 하냐면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걸 보고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오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혹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건축물 대장이나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그럴 때는 그 대장을 우선시로 해서 적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을 적어야 돼요. 뭐 3468제곱미터면 3448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야 돼요. 등기 다 나와 있어요, 토지대장에. 그리고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바닥 그 토지의 전체 면적을 적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208제곱미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상 지목, 이것도 토지 대장상에 등재된 지목. 대부분은 뭐 대지니까 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용 상태가 공부상과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밭인데 일부를 집을 지어서 대지처럼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공부상 지목엔 전이라고 적고, 밭이니까 전체 면적 중 뭐 5분의 1을 대지로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일부를 그렇게 썼을 경우엔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대부분 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다 대지죠. 그리고 전용 면적,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에 대한 거는 요 정도까지 적어주게 돼 있고, 다 토지 대장을 보고 적죠. 그럼 건축물은 뭘 보고 적어요? 건축물 대장 보고 적어야 돼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 면적 권한은 원래는 이게 연면적을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합 건물, 뭐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을 다 적어야 돼요.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1층부터 15층까지 아파트다. 그 1층부터 아파트까지 연면적 받아, 그걸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적고 거기에서 이제 전유 부분의 표시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또 적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아파트일 경우 뭐 3,587 제곱미터에서 전용 면적은 뭐 84.6 제곱미터, 이렇게. 대지 지분은 이제 그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이게 없으니까, 대지 지분이란 게 없으니까 이거 안 적어도 되고, 이제 집합 건물일 경우에 이제 대지 지분이 있죠. 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제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84.6이면은 얼마 나올래나? 39.3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아마 한 32~33평형인데 대지 지분은 실제로 뭐 한 13평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준공연도, 증개축연도 요것도 이제 건축물 대장에 이제 다 써 있어요. 준공연한일 뭐 2012년 3월 뭐 24일이다. 24일 적고, 뭐 증개축을 좀 했다. 그것도 2014년 5월 10일 날 했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면 아파트고요, 다세대면 다세대고요, 단독주택이면 주택이고요. 뭐 상가면은 뭐 1정 군린 생활시설, 2정 군린 생활시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걸 적으면 되죠. 오늘은 단독주택이니까 주택. 근데 이것도 대지랑 마찬가지로 실제 대장상의 용도하고 다르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점포로 임대를 했는데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뭐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뭐 대개 이제 점포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을 임대해서 이제 주택도 주택 용도로도 쓰면서 이제 점포로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 주택 및 점포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냥 주택으로 할게요. 간단하게. 구조 또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오죠. 아니, 등기사항 증명서란다. 건축물 대장에 거기 있는 거대로 적으면 돼요. 뭐 되게 이제 그 벽체와 지붕 구조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 건축물의 기준을 이제 벽과 지붕이 있는 거를 건축물로 보는 기본 요소로 보기 때문에 벽체와 이제 지붕으로 돼 있어요. 뭐 철근, 콘크리트 쪽, 슬라브, 지붕.
되게 이렇게 뭐 아니면 뭐 목조, 연화 지붕 뭐 이렇게 돼 있는 뭐 그러니까 목조 주택의 기와 지붕 원전 지붕은 이제 연화 그러니까 연화 지붕 뭐 목조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아니면 슬라브 뭐 아니면 뭐 벽돌조 뭐 이렇게 벽돌집이면 벽돌조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적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그 건물의 방향을 이제 적어주게 돼 있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대문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이 이제 오늘은 단독주택이니까 남향 그리고 그 기준은 대문 뭐 아파트면 뭐 거실 뭐 이렇게 적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이제 위반 건축물의 여부 이것도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적발이 되는데 아직 기록이 안 됐을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상태의 거를 이제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미래에 있을 것까지 알아서 확인할 수는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아는 집일 경우에는 주차장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방으로 바뀌었네. 근데 이게 뭐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모르죠. 구청에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거 다 나옵니다. 있으면은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반 내역도 나와요. 뒷장에. 그러니까 적법이면은 적법하고 위반 내용이 뭐 적법이면 없죠. 그럼 해당 사항 없음.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빈칸을 만들면은 만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빈칸 없이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도 적어야 돼요. 그럼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 대장에 그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공인중개사의 임무죠. 물론 거래를 성사시켜서 중개 보수를 받는 게 공인중개사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죠. 근데 중개 그 성사를 목적으로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은 안 되죠. 뭐 중개 사고 뭐 그거 무서워서 뭐 그것도 그거고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죠. 명랑사회 구현에 다 저해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가 끝났으면은 이제 권리관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는데 두 가지를 적게 되어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토지, 건축물 둘 다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등기 소유자를 확인해서 그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이거는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건축물 둘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이제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적어주게 돼 있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이제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뭐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적어 놓고 밑에는 상동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래서 뭐 적어보죠.
서울시 성북구 장월로 24길 39. 이름 문제 적죠 뭐. 물론 박사 해갖고 주민번호 9504. 오늘 며칠이야? 28 1058 4. 이거 내 주민번호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지가 너무 크다. 자, 건축물도 뭐 같으면은 상동 적으셔도 되고 다르면은 다른 사람 적어야 되죠. 손박사인데 건축물은 장박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 950604 2064. 강남구 40. 이렇게 적어야죠. 여기도 여기가 뭐 어딘가? 석촌동인가?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유권 외 권리사항, 이게 중요한 건데, 등기사항 증명서 을고에 기재된 내용들 있죠. 이거를 모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 게 이제 은행 대출이죠. 뭐 채권자, 채무자, 채권 최고액, 그다음에 기간, 이런 거 다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등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도 다 기재하고요. 만약에 이 칸이 좁아서 써야 될 게 많을 경우에는 별지 참조라고 여기다 쓰고 별지 기재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별지에다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첨부를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뭐 하나,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대출이 없으면은 해당 사항 없음 이것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것도 해당 사항 없음 있을 때는 몽땅 다 적고요. 모자라면은 별지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란, 여튼 이거는 대출이 있는 걸로 한번 해야겠네. 이게 그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요거 사실 뭐 요거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임대차일 경우엔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이제 공시되지 않은 권리,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다음에 나올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뭐 요것들 있죠.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의 이용제한, 그 다음에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나 장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요 사항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뭐 입지 조건 이런 건 사실 뭐 그닥 중요하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런 건데, 요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에 관한 거,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적어주게 돼 있는데 이게 뭐야? 모르죠. 네. 그리고 이게 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냐면은, 매매나 이제 그 장사하는 분들한테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제 어느 부동산을 사서 이거를 이제 허물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뭐 거기에 이제 맞는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걸 확인해서 거기에 적당한 건물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건폐율 얼마로 해야 되고 용적률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알고서 이거를 사야지, 무턱대고 샀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장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허가가 안 나는 업종이 있거든요. 허가받는 업종 중에 그 용도 구역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걸로만 확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사 같은 거 하는 분들은 구청에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되나. 물론 이거를 이제 적을 때 공부상으로만 봐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갈 때는 구청에 확인도 하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이제 구청에서 간혹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뀐 거 모르고 예전 걸로 알려주는 경우,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화면에서요. 그냥 쭉 읽어드리기만 할 거예요.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면 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도 아니고 내용도 쉽지 않고.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거는 뭘로 확인하느냐, 토지익 이용계획 확인서란 서류를 띄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이란 게 뭐냐면은,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요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말장난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더 헷갈려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네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거는 흔히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네 가지로 나뉘어요. 주거지역이란 게 이제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이렇게 있는 거다. 1, 2, 3종 주거지역은 이제 아파트 단지 지역을 이제 1종, 2종, 3종으로 되게 나누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 아파트 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또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뭐 공업은 전용, 일반, 중공업 뭐 이렇게 나뉜다는 거만 아시면 되고,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다른 법에 이게 여기는 이제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수도권,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뭐 이런 데를 이제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은 다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은 대개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에 세트로 묶이죠. 이거는 전 용도 지역이란 건 이런 거다 정도. 뭐 여기까지 뭐 그래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되죠. 내가 뭐 토지에, 수도권 인근의 토지에
뭐 해야 되는 살까 하는데 생산 지역이나 보존 녹지 이런 거 사면은 골 때리는 거고, 그런 데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때는 사실은 계획관리 지역 이런 데는 좀 눈여겨볼 만하고, 이런 데는 땅값도 좀 많이 비쌀 거예요. 요건 뭐 선수들은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곧 도시로 바뀔지도 모르는 지역들이거든요. 여기가 그냥 그렇다는 거. 저는 투자에 관한 방송은 안 하니까요. 그다음에 용도지구는 말이 조금 정의가 다르다고 했죠. 아까하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앞에 했던 용도지역의 제한을 해서 걸었던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켜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어떤 그 각 지역으로 나눈 거는 어떤 그 제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건축 제한, 무슨 제한, 뭐는 지을 수 있고 뭐는 지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쫙 있어요. 그런 제한들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켜서 그 기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건 종류만 알면 돼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건 좀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고도지구는 이제 뭐 공항 근처나 이런 데는 이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 못 찍게 하죠. 그래서 고도지구로 돼 있는데, 그거마저 푸는 뭐 대기업도 있죠. 지금 뭐 물이 파기만 하면 물이 새는 어디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 거기.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타법에 의한 지구 중에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돼 있어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뭐냐면은 뉴타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로 표시된 데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으로 묶여요. 세트로. 왜? 재개발할 때인데 건축 허가 안 나죠. 이런 데에다 뭐 건물을 새로 지어서 뭘 해볼까 하는 데는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용도구역을 좀 눈여겨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용도구역은 또 정의가 뭐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또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정해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 이렇게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중요한 거긴 해요. 토지를 구입할 분들한테는. 근데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법률에 의해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 그다음에 장사하실 분들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화구역은 이제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와 이제 가까운 데는 절대 정화구역이고요. 학교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제 상대 정화구역으로 좀 완화시켜서 어떤 정화구역이란 걸 이제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게 이 지역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나 공해 유발, 뭐 분진 유발, 또 뭐 혐오를 줄 수 있는 업소, 이런 거는 허가가 안 나요.
장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그 문 앞에다가 뭐 모텔을 짓는다. 화가 안 나요. 뭐 아니면 무슨 뭐 성인용품점을 차리겠다. 안 돼요. PC방도 안 돼요. 만화방도 안 돼요. 게임방도 안 돼요. 이거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단란주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돈 엄청 많아요. 이게 무슨 장사시설도 안 되고 장례식장도 안 되고 뭐 돈 안 되는 게 엄청 많으니까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용도구역,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길게 하려면 엄청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괴롭지. 굳이 알 필요도 없으니까요. 더 자세하게는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모르고.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이나 용적률 상한을 적는 거는 뭘 보고 적어야 되냐면은 그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그거를 보고 적게 돼 있어요. 또는 건축물 대장에도 이게 이 건물을 지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옵니다. 건폐율이란 거는 그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닥 면적. 그러니까 땅이 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은 33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이제 대개 이제 뭐 건폐율 상한이 뭐 60%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내가 100평이 있는데 거의 100평에다 꽉 차게 건물을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한도가 있거든요. 그 상한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연면적 비율, 연면적이란 거는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100평짜리면은 뭐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6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60평 건물을 2층으로 지었다. 그럼 2층이면 연면적이 120평이죠.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럼 2층을 지을 수 있다. 그럼 200%. 그렇게 적어주는 거죠. 시도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적으려면요. 확인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여기까지만 한 거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등기권리증 각고에서 확인해야 되죠. 집주인. 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등기소 가서 떼야 되죠. 야, 이거 옛날에 이게 인터넷 없을 때 어떻게 했나 몰라. 그 다음에 토지대장 또 발급해야 되죠. 건축물 대장도 발급해야 되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발급해야 되죠. 그 밖의 자료도 발급하거나 확인해야 되죠. 또 이게 그 밖의 자료에 저것도 있네. 만약에 무허가 건물일 때는 무허가 건물 등록원 있거든요. 그거 구청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 인터넷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럼 구청까지 가서, 군이면 군청까지 가서 확인해야 돼요. 엄청 번거롭죠. 기본적으로 이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현황조사서 요구하고 뭐 임대차 계약서 오면 다 갖고 와라 뭐 이거 해서 쌓아놔야 되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거 토지대장 보고 일일이 다 써야 되고, 권리관계 이거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서 써야 되고, 토지이용계획 이것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떼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달라. 이 밑에 보면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적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이거를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공인중개사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중에 도시계획 시설란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적혀 있냐? 그 거래 대상인 그 토지가 그 도시계획 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거 중에 저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시설이란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도로나 공원, 공공용지 또는 뭐 그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뭐 환경기초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침범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인접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만약에 뭐 뭔가 저촉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도로를 좀 저촉하고 있다, 그럼 도로 저촉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건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지적도나 임의도 떼서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뭐 공인중개사 뭐 서류 몇 장 찍찍하고 중개수수료 받는다. 아,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은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다 조심해서 신중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신고 고용 여부나 투기지역 여부는 이거는 또 뭘 보고 써야 되냐면요. 국토교통부 그 온나라고 부동산 정보 포털이 있거든요. 거기 보고 써야 돼요. 거기에 나와요. 이건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도 확인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뭐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거에 지정됐거나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투기가 막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이제 토지 거래를 하려면은 시군 구청 시군청의 허가를 받고서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묶어놓는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도인이 팔고 싶다고 내놓는다고 해서 매수인이 떨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따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서를 첨부를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투기 지역 뭐 이건 뭐 강남구 이런 데 말하는 데죠. 뭐 그런 거 다 거기 보면 확인해서 쓸 수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뭐 해당 지역에 체크해 주면 되고 해당 지역 없으면 공란으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 계획, 이것도 조금 쓰기가 골 때리는 건데 요거는 일단은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 아니면 뭐 도시관리 계획 입안 중 이런 식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에 표기는 돼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적어주는 데가 아마 대부분일 건데 이거를 이제 사실 제대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매수인이 매수 목적에 어떤 이런 거를 좀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과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군구청에서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이제 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그 인터넷으로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좀 잘하는 공인중개사 같은 데 경우에는 그 자기 지역 부근에 중개 지역 많이 하는 지역 부근에 이런 게 있으면은 떼놓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떼놨었거든요.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는 제가 있던 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데가 석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석관 지구 단위 계획이란 파일을 제가 출력을 해놔서 확인을 하고 있죠. 여기에 묶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묶인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뭐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적어주거나 첨부를 해줍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용 제한 사항, 거래 규제 사항, 이거는 그렇게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 써야 돼요. 농지를 만약에 거래를 할 때 그 매수자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야지 농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적어줘야 돼요. 뭐 이거를 살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을 경우에는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예. 또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공구청 허가 필요함, 뭐 이것도 적어줘도 되고. 그렇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 중에 이제 여기까지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는 중요합니다. 얘를 안 왔구나. 뭐 토지 그 용도 지역에 뭐 되게 이제 이렇게 적어 놓죠. 도시 지역, 그다음에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여기가 뭐 제 뉴타운 지역이면 아까 뭐였지? 주소가 쌍문동이니까 뉴타운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미관지구로 지정됐을 경우도 많아요. 뭐 미관지구. 네, 이 부동산이 뭐 학교 근처에요. 뭐 상대 정하고요. 또는 재개발 계획이 있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럼 재개발 구역. 뭐 보통 60%, 다 이제 200%뭐 이렇게 적죠. 도시계획 시설 뭐 따로 있으면 뭐 도로에 저촉돼 있다. 그럼 도로 저촉 이렇게 적고, 해당 사항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다음에 뭐 여기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고, 뭐 별지가 필요한 별지 첨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밖에 이용 뭐 계획사항 뭐 토지변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포함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항은 이제 이렇게 뭐 요 사항들은 어려운 사항들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편의시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두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도로와의 관계, 뭐 몇 미터 도로에 이 부동산이 접해 있는가, 뭐 한쪽에 접해 있으면 한쪽에만 적어주면 되고요. 보통 1차선 도로를 4미터 정도니까 뭐 2차선 도로는 뭐 8미터 도로에 접하고, 양쪽에 접하면 8 곱하기 8미터 도로에 접하고, 뭐 아니면 뭐 한쪽은 4차선이면 16미터 도로에 접하고.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포장이겠죠. 포장. 접근성이 용이하냐 나쁘냐? 도로에서 편하면 편하다, 용이하다, 용이하겠죠. 접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뭐 예를 들어서 쌍문동에 뭐가 있나? 쌍문동에 무슨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호텔 이름을 까먹었네. 호텔 말고
꽃동네라고 있구나. 꽃동네 정류장. 소요시간 도보로, 도보면 도보, 차량으로 가면 차량으로, 내가 버스 정류장을 차량으로 가요. 차량 5분 걸리면 약 5분. 지하철. 꽃동네에서 쌍문역 좀 먼데. 쌍문역, 4호선 쌍문역, 도로로 타고 마을버스로 타고 다녀야 될 거예요. 여기 꽃동네면은 마을버스로 약 한 5분 걸리나? 5분.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도 이것도 이제 건축물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차 시설이 있나 없나. 없으면 없고, 전용 주차 시설이 있으면 쓰고, 공동 주차 시설이 있으면 체크하고, 기타 주차장은 예를 들면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립 유료 주차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구립 공용 주차장이 있다든가, 그런 거 적어주는 거죠. 전용 주차 시설이 있다고 하고,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들 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고사항이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쌍문 초등학교. 도보로 다니는 게 좋겠죠. 도보로 도보로 10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문 중학교, 차량으로 약 10분. 그 다음에 거기 쌍문동에 정의 여자 고등학교. 꽃동네에서 차량으로 한 5분 걸리겠구나. 약 5분. 그 다음에 거기에 창동 저기 있죠. 그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적는 거, 판매 및 의료시설에서 거기에 이마트가 있죠. 진짜로 창동 이마트가 제일 가까울 거예요. 창동 이마트 차량으로 약 5분? 5분 걸릴 거예요. 그 근처에 병원이 거기야. 여기는 이제 종합의료시설 적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한일병원. 쌍문동에 한일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한일병원, 거기 차량으로 거의 5분이면 가요. 5분. 근데 만약에 의료인이 좀 더 큰 종합병원 없냐 그러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게 상계백병원이 가깝죠. 상계백병원 적어줘도 되고, 거기는 차량으로 한 10분 12분 정도 걸리죠. 10분 정도 걸린다.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다음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따로 있냐 없냐 바로 확인하고 체크해주면 되고요. 단독주택에 경비실이 없겠죠. 관리주체, 위탁관리냐, 이게 전문업자,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 큰 단지 같은데 이제 위탁관리하는 데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관리 주식회사 이런 데가 이제 서울엔 제일 크고 유명한데, 그런 전문업자가 관리를 맡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인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식으로 하는지, 주민 누가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건지. 여기는 관리주차가 각자 해야 되겠죠. 단독주택인데. 기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장 중에 첫 장에 대한 겁니다. 이게
야, 이것만 하는데 1시간 반 가까이 흐르네. 오늘은 뭐 방송 길면은 지루하기만 하니까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금요일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얼굴이 별로 안 나와서 더 재미가 없으려나? 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중요한 거니까 중개업자가 작성하고 설명해 줄 때 미리 좀 알고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만큼은 부동산 사고에 당하시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고 거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하는 거니까 잘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